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3.1절이 중간에 끼어 있었던 한 주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면서 종료가 되었고요. 또 선거구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총선 전략과 정책의 방향들을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 선거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오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토론 참여는 이 총선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정책 수준이 높아지고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과정을 밟아가면서 좋은 후보를 또 뽑아낼 것인지 이런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수원 홍보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총선의 시민 참여 운동을 끌어오셨는데요. 김택전 전북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천호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의 시민운동 이끌어가고 계시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을 좀 바꿔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점으로 오늘 이제 토론을 보자고 하는 건데요.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 정치가 너무 이렇게 이 사회 변화에 못 따라간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날 도내에서도 시민사회가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는데요. 김남규 위원장님. 네. 예. 지금 이게 조금 이렇게 20여 개 단체 정도 모여서 진행이 된 거죠? 네네. 예, 예. 그 배경과 경과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국적으로는 한 1000여 개 단체가 지난 2월 17일 날 발족을 했고요. 예. 전북에서는 27개 단체가 2월 2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후보들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공천이 예. 안 됐으니까 정책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이런저런 일정이 늦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이 선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걸 다른 비유로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상품 후기도 올리고 또 물건이 안 좋으면 리콜도 하게 만들고 그렇죠. 정 안 되면 불매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즉 정치의 공급자인 정치인들이 전혀 상품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 예. 정치 소비자인 이 유권자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뭐 유권자 운동은 이런 점에서 항시적으로 돼야 되고 특히 선거 시기에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 그리고 최근에 뭐 개성공단 폐쇄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군 문제라든지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 속에 들어와서 논쟁이 되면서 국민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선택되어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안 좋은 후보는 좀 골라내고 예. 정책 검증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굵직한 현안 문제도 여론에 좀 반영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총선 시민연대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선거구 확정이 됐고 이제 뭐 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더 본격화되겠군요. 예. 네, 그 기본 슬로건이 예. 기억, 심판, 약속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까지 19대 국회가 해왔던 예. 일을 기억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걸 심판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증과 제안 이런 예.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민 참여를 생각하게 되면 선거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이제 매니페스토, 네. 그리고 낙선운동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택천 대표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운동을 해오셨는데요. 이런 지금 매니페스토 전북본부를 그동안 이번에는 이제 매니페스토라는 이름보다는 총선 시민 네트워크 이런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2000년대에는 낙천 운동이 최대 총선 시민연대 예, 이슈였었죠. 예. 2014년도에는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유권자 운동을 좀 벌이게 되는데 이게 예. 이제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당수가 활용했었던 매니페스토 운동인데요. 이 부분은 선거 공약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의 공약이 나오게 되면 공약에 대한 재정 부분들 또 그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 그리고 사후에 시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특히 이제 공약에 대한 지속 가능성 부분은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그 공약이 지역을 해칠 수도 있고 예.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큰 공약만 낸다고 해서 시민들이 좋아한다 이런 부분도 약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빈 공약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입니다. 매니페스토지만 로컬 매니페스토입니다. 종전에는 중앙의 큰 정치나 예. 큰 공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지역의 생활 정치 그리고 지역의 색깔 있는 정치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중앙과 차별성이 있고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가질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공약집으로 만들어서 예.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 당선된 이후에 이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시민사회가 같이 평가해서 그것도 1년 평가, 2년 평가, 4년 평가까지 이렇게 해봄으로써 그 당사자의 당선인들을 꾸준히 예. 저희가 공약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만 단순하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활동까지 감시하고 그렇죠. 과거에 이제 낙천 같은 좀 그런 운동에서 이렇게 공약을 지켜나가는 과정으로 쭉 변화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군요. 평소 활동에 대해서 예, 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사항이 그렇게 본다는 됐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낙천에 대한 이렇게 이 발표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서는 낙천 후보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일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청 교수님. 예.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우선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때에 비해서 사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치 무용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예. 정치 시즌에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돼버리는 정말 서민들이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지금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기존에는 뭐 낙천, 낙선 운동 이런 것들로 대변하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이 전개됐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그 관심이 낮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에 다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오는 예. 이런 계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네네. 같이 보겠다 이런 뜻이겠군요. 네네. 근데 오늘 이제 참 어려운 자리 나오셨습니다. 예, 선거관에서 이런 토론 자리 나오기 쉽지 않으신데 감사드리고요. 강수홍 과장님, 이게 되게 낙천, 낙선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는 게 저희가 궁금한 게 이게 선거법에 이 시민단체 유권자들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민 단체는 예, 어떤 허위 사실이나 이게 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아니라면 예, 어떤 소속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선정 결정해가지고 예, 이렇게 언론 기관이 보도 취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예, 그렇죠. 보도 자료를 제공하거나 예, 아니면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인쇄물이라든가 예, 어떤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렇게 통해서 그걸 게재를 한다든가 또 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이게 선거법에 정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 그것은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구조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예, 원칙이 그렇죠. 되겠군요. 예, 예. 그 개인 차원에서 유권자가 근데 내가 페이스북에 내가 생각하는 낙천자 그 이유는 뭐고 이걸 이제 허위 사실만 아니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일반적 예. 유권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권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되겠죠. 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아까 단체가 말한 것처럼 예. 허위 사실이나 비방에만 이르지 않는 내용이라면 상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희가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운동을 해오셨는데 2004년에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네. 그때 총선 시민연대가 처음으로 이제 발족돼서 연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렇죠. 이제 좀 분산적으로 하다가 네. 이렇게 되었는데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이게 영향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물론 영향력이 있었죠.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낸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네. 그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었고 또 시민들이 자기들이 지원하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라고 하는 걸 굉장히 궁금증을 좀 만들어줬고 그 당시에는 낙천낙선운동 그러면 법외 운동이었잖아요. 예. 나는 올바른 일에는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법외 운동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 제도권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법외 단체입니다. 누가 만들으라고 권고한 건 아닙니다.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시민의 관심이 많은 정치적인 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동안의 평가는 굉장히 높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낙천낙선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예. 내가 그 기준을 너희들이 왜 만드느냐 이러는 것인데 그 기준은 시민들의 기준이고 정당의 기준은 다르겠죠. 그렇죠. 예. 정당에서는 기여도도 따지고 이러겠지만 시민들의 기준은 인물과 범죄 경력이랄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공약에 대해서 정말 발전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어느 한 소수자들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야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적절하게 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특히 범죄 공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향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영향력이 많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화까지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제도화되어서 이제는 유권자 운동이 좀 많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예. 차원이 좀 다른 세분화된 여건들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 있죠. 예, 그렇군요. 김 위원장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시면 이게 이제 그 광의의 개념으로는 유권자 운동도 정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에 대한 좀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게 나누어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예. 봅니다. 그 중립성의 문제는 특히 시민단체 중립성 문제는 정치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참정권의 문제로 본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유권자 누구나가 어떤 장애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우선 나서는 것뿐이고요. 예. 그 미국의 같은 경우도 보면 무보원하고 티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무보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든 거예요. 티파티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 정치 운동 조직이 단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민 단체 운동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민단체 중립성이라는 잣대로 봐가지고 너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뭐 특정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굴레를 씌우다 보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워지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주민조직이 후보를 내고 또는 정책 연대를 한다든지 또 직접 후보 지지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야 지방자치가 활성되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되는데 이런 프레임을 가둬놓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활동이 굉장히 어렵고요. 예. 다만 이건 경계해야죠. 그 시민단체가 그 단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예. 특정 정당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지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제약해서는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많이 저기하고 계셨는데 이 유권자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한편에서는 유권자 운동이 너무 과하다 또는 뭐 지나친 예단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있거든요. 네. 이런 기능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론이랄지 예. 또는 그 후보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 공약집이랄지 홍보물
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어떤 그 잣대로 삼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순기능에서 보면요. 이런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총선 시민 네트워크 같은 유권자 운동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선거나 정치로부터 많이 유리돼 있거나 관심이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또 그런 순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들의 역할을 통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선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어떤 그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심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체가 사법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 정보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한 잣대에서 판단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어떤 관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역기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김남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전제를 분명히 하고 네. 어떤 그 단체의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예, 기능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강성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지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활동은 일단 가능한 거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구성원이라든가 그 목적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특별히 이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게 농수 축협 예. 그리고 이 공기업들 또 우리가 향후회라든가 동창회 뭐 개모임 같은 이런 사적 모임 예. 또 그리고 법령에서 또 정치활동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 그리고 또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기관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 또 이런 거 그리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단체들은 그 단체나 기관의 명의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2000년, 2014년도 이때 걸 봐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단체다. 대체적으로 볼 예. 때는요. 그렇지만 설사 이 총선 그 시민 네트워크 그 구성 단체가 선거운동을 이게 가능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어떤 시기와 방법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개별적인 사안별로 이렇게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천호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우리 김택전 대표님께서는 이런 유권자 운동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이런 그 시민단체들의 그러니까 총선 시민 네트워크 같은 단체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을 때 예. 이게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보완했으면 좋은 이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 이 총선 시민 그 네트워크가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정치나 정당에도 그게 국가의 국익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국가가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이 좀
그 방식을 제도적으로 만들 좀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유권자 운동이 단지 그냥 총선 시민연대 네트워크의 그런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하고 좀 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 오늘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이렇게 되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정한 선거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되게 후보자가 되는 정책이나 공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공보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스터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저희가 예비 후보자나 이게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그 운동 방법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 정당이나 그 후보자의 그 정책이나 공약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의 대표적인 이렇게 공약 같은 걸 명함에다 또 게재를 해서 배부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이렇게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라든가 또 후보자의 선거 공보 또 그 밖에 후보자들이 이렇게 본인이 그 하고 있는 개인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충분히 일반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후보자들이 보내준 선거 공보 등을 통해서 그 공약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라는 것이 지금 개설이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정당이나 이렇게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4일부터는 각 정당의 대표적인 공약 10개씩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4월 2일부터는 모든 후보자들의 그 선거 공보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그 선관위에서 굉장히 많은 장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남기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선관위가 규제 중심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요. 네. 또 저희 토론에 나오는 후보님들 또 국회의원 현역 정치인들 다들 선관위가 너무 규제 중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김남기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일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한 미디어 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이유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실제 후보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선거법이 복잡한데 나눠서 보면 온라인 상의 선거와 오프라인 상의 선거 두 가지를 본다면 온라인 상에서 선거 규제는 좀 풀렸어요. 그것도 이전에 뭐 정책 그 반대 운동 이렇게 하면 불법으로 몰렸는데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래서 2011년에 판결을 해줬고 2012년에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허위 사실이면 문제가 당연히 되고요. 사실관계를 하더라도 후보자나 다른 사람이 그 비방이라고 하면 또 걸리게 돼 있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서 예. 표현은 하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온라인 상이고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유권자한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와 배우자, 그 다음에 선거 운동으로 등록한 자 외에는 선거 운동 할 수가 없어요. 즉,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들이 뭐 발표하고 그 SNS상에 제 의견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걸 들고 나와서 인쇄물로 오프라인 갖고 나오면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누굴 지지해달라고 선거 운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지지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SNS에 글을 올리거나 표현하거나 당이나 후보로부터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일, 그다음에 선거 당일날 투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우리의 선거법은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대단히 제약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강수홍 과장님께 저희가 책임을 물을 건 아니지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현재 그 제한 금지 규정을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의 일단
공정이라든가 또 기획 균등, 선거 운동의 기획 균등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일정한 규제를 갖고 있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방금 우리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남한테 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못하게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어떤 집회에 의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선거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운동을 주자는 것이죠. 선거운동에 있어서 그러한 장치로서 그게 있는 것이지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 하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지금 허용이 돼서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예비 후보자 그 인쇄물에 있는 공약 같은 걸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이런 게 다 허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은 지금 허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큰 흐름은 온라인에서는 열어주는데 오프라인은 좀 이렇게 아직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면 그렇게 될것 같은데. 말씀. 네, 뭐 과장님께 지금 묻는 건 아닌데, 네. 그 아까 이제 미국의 무본이나 티파티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는 거의 선거 참여 시민들의 거의 제약이 없어요. 예. 무본 같은 경우는 회원들도 많고 후보를 선택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결정해서 지지 선언도 하고 또 모금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활동도 하고 거의 선거 운동원처럼 활동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뭔군요. 그 제도가 열려 있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다양한 그 작은 어떤 커뮤니티들이 정치 커뮤니티들이 일상에서도 이 법률적 제약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그 모여 선거 때 유권자들의 어떤 의사표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가능한.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정말 유권자의 어떤 정치 참여, 선거 참여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건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약 형태로 된 선거법이 좀 개방적인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취지 말씀을 이제 거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잖아요. 선거법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측면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관점이지만 나는 국민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거든요. 개인주의가 팽배돼 있고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또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그냥 묻지마 투표해버리고 이런 식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뽑는 의미도 있지만 그간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우리가 뽑았던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심판해 줄 때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그 국민들의 의식의 부분도 같이 가야만이 선거법의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과 그래야만이 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의식의 문제도 있고 제도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규 위원장이 얘기가 있었던 오히려 나는 시민 언론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내에서 이제 점점 시민과 관련된 언론이나 또 지역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권리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겠고 유권자 운동은 이제는 시민사회가 시민을 감동하라 이런 캐치프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업이 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게 소비자한테 감동을 받아야 구매로 연결이 되듯이 이제는 시민들에게도 정책이나 전략이나 정치인들이 시민을 감동하지 못한다면 표로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요즘엔 시민사회단체가 작은 퍼포먼스 같은 그런 형식을 많이 하는데 일종의 손가락 표현입니다. 시민들의 손가락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올바르게 활용하십시오. 이러듯이 예. 약간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는 이런 형태의 유권자 운동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접근하는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선거의 문화적 접근 이 부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이 좀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선거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규제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좀 하셨었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예. 허용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저희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공직선거법이 가능하면 규제 중심의 이 법에서 선거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도 개선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선거 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 선거법도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국회의원 현역들의 자기 기득권 프레임이 사실은 선거법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후보 등록이 선거 개시 전 이틀 전인가요? 그래서 이 후보가 정당 공천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죠. 후보가 공식적으로 유권자들 앞에 나서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 개시일 한참 전으로 당겨놓으면 후보 공천 일정을 당겨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처럼 당이 이 공천을 늦출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왜 가능한 거니? 공천이 늦어지거나 후보가 늦게 확정될수록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현역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 겁니다. 유권자 참여 문제도 시민단체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국회의원들 비판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현역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제 관점에서는 그게 바로 국회의원 기득권 프레임이다. 그래서 예. 선거법도 많이 개정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선거법 누가 국회에서 개정하는 거? 예,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 예, 거죠. 그렇군요. 선관위를 탓할 일은 아닌데요. 예, 예. 제가 이제 좀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왔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정책 공약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두고 20대 총선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 위원장님 한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느 때부터 올해 총선 관련해서 정책 검증이라든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지형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당연히 정당에서 또 후보가 정책을 내놔야 검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정강 정책에 나와 있는 큰 틀 정도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로 정책 검증을 합니까? 후보도 늦었죠. 그다음에 공천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총선 시민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이 촉박한 기간 안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유권자들 당연한 서비스, 정치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가 총선 시민연대를 만들었지만 우리 시민단체들도 유권자들에게 정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뤘어요.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후보자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활동할 거고 그다음에 정책 검증 내지는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청 교수님 일정이 너무 부족하죠. 지금 각 당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저는 공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당에서 내거나 또 후보자가 내거는 그 공약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당선된 다음에는 완전히 그걸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어떤 공약인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총선 시민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역제안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좀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의 어떤 전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들이나 정당에서 내세우는 공약들이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을 검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역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매번 선거 시기에는 지역 이슈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우리가 요구하기도 했었죠. 이게 이제 유권자 운동의 세분화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엔
전체 총선 시민연대가 좀 뜨는 것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네. 청년 정책은 어떤지, 또 지역의 일자리 정책은 어떤지, 네. 또 지역의 주요 큰 사업이라고 했었던 새만금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은 또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 복지 분야 내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일부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수당을 주겠다. 네. 그리고 일부 또 도의원들 선거 중에는 지역에 있는 농민 수당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듯이 지역의 이슈에 대한 전략들을 주는 것도 있고요. 좀 늦었다고 좀 하지만 나는 오히려 매니페스토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독려할 필요도 있겠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전략이나 정강 정책들이 지속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는지 지속하지 못해서 월드컵 같이 이렇게 사후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있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방 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이런 전략들은 너무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만 국민의 손으로 했지 예. 그 이후에 재정이나 제도나 아무것도 내려온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역에 있는 공약집에서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명시가 돼 있는지라고 해서 평소 이 공약집을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동안 꾸준히 그 전략들에 대해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오히려 시민사회가 지속성을 가지고 좀 감시하는 또 독려도 하고 또 유권자들로 하여금 비판도 해나가면서 전략적으로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는 보완적인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강성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유권자들이 공약을 거꾸로 제안하는 공약은행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지원하고 좀 이렇게 참여를 독려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선거에 있어서 이 공약을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공약 제안을 하는 것은 방금 우리 패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직접 어떤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당이나 후보자 이런 곳에 알려서 그것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라는 것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곳에 유권자 공약 이렇게 제안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누구라도 저희 선관위를 통해서 공약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만 해도 한 전국적으로 한 1,100여 건이 공약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과 관련된 공약도 오늘 현재로 22건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된 우리 공약들은 저희도 각각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그 해당되는 후보자들께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정책에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관위에서 그렇게 모아진 공약을 그정당에게 예, 제출해서 채택할 수 제안해주는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유권자 참여의 가장 꽃은 투표에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게 청년층 투표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 그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정말 제대로 참여했는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작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공약들이 보면 우리가 중앙 정치에 대한 공약은 참 많았는데 지역 정치에 대한 공약은 너무 적었어요. 그러게 이제 공약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역의 시민들과 관련되고 내 옆자리와 관련돼 있는 또 우리 고장과 관련된 이런 공약들이 좀 많아야지 중앙정치에서 다 권고했었던 공약만 그대로 발표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네는 내가 이렇게 바쁘겠다. 우리 가까운 공약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청년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요구하는 그런 유권자 운동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못하신 말씀이나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홍 과장님부터.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예. 사실 선거에서 주인은 유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이 선거가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들은 반드시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떤 불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이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저 정책 선거 관련 공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어떤 그 후보자의 그 됨됨이라든가 정책 공약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4월 13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로서 우리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좀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투표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천 대표님. 네. 빈 공약을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 빈 공약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권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 정치인들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4.13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많이 바꿔주시면 좋겠고 지역에 작은 이야기가 많은 후보들을 많이 선택해 주신다고 한다면 자기 지역부터 바꾸어 나가서 우리 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듯이 한 지역을 바꾸는데 이런 작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건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 우리는 지금 그 정치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정치인들을 누가 선택했는가를 한번 우리 시민들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의 질은 우리 시민의 질을 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철학자이면서 정치 사상가였던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벌이 있는데 그 벌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훨씬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점만큼 우리 국민들이 꼭 좀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드는 생각은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은 봉인가라고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삐뚤어지는 운동장 안에서 똑바로 걸으라고 유권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유권자들은 똑바로 걸어도 운동장이 삐뚤어져 있는데 제대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동안 정치권의 수탁이 이야기했던 소선구제가 갖는 승자 독식 구조, 그다음에 영호남을 지역 분할하고 독점하는 이런 선거 제도를 고치고 비례제를 좀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의석에 반영되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여야가 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시스템도 바꾸고 유권자들의 어떤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외면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선거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셔서 그나 좀 나은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버니 샌더스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어떤 단체들의 이 참여와 운동 이런 게 미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니 샌더스의 선전이 결국은 전체 아젠다를 바꿔나가고 미국 사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주었듯이 우리 총선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낙천 운동부터 매니페스토까지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제 토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만 지역의 의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작은 공약을 중시하자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오늘 아주 좋은 우리가 투표를 바라보고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제가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또 우리 사회가 모두가 살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